이거. 그러면 이제 그 두 번째 2부로 단백질을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이제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단백질이 많은 논란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1999년도 이제 2000년도에 채식 이제 동호회 같은 경우 만들어지면서 언론에 뭐 채식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막 보도가 되면서 첫 번째 논란이 됐던 게 그거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단백질을 식물성으로 섭취할 수 있느냐 없느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는데 예, 황당한 이야기죠, 사실. 이거는 마치 이런 거죠. 동물에 있는 원자와 식물에 있는 원자가 다르다는 거와 똑같은 논리예요. 그럴 수가 없죠. 그죠? 이 공기 중에 있는 CO2와 또 내리는 비를 이용해서 빌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과 CO2를 결합을 시켜가지고 포도당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일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있는 건 사실 본질적으로는 태양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물질의 어떤 원자 결합 관계를 형태를 바꾼 것 뿐이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엄밀한 의미에서 모든 영양소라는 것의 본질은 빛이 형태를 바꾼 것일 뿐이에요. 그죠? 우리 몸은 어떻게 보면 빛이네요. 빛을 저장하는. 그렇죠. 빛을 저장하는 형태, 물질이 빛을 저장하는 형태를 우리는 화학 에너지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단백질, 뭐 식물성으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냐 없냐 논란이 이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제 언론이나 이제 뭐 전문가 쪽에서도 뭐 식물성으로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 공급할 수 있다라는 이제 정보가 이제 어느 정도는 간 것 같아요. 아주 옛날에 공부한 사람들 빼놓고는. 그 학계에서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미국 그 세계 영양학계를 이끄는 게 미국하고 캐나다 영양학계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이나 이제 네. 이쪽 선진국에서는 상당히 그래도 네. 학계에서 인정하잖아요. 네. 한국 학계는 그렇죠. 아직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아미노산은 기본 구조가 저번에 설명을 했었어요. 그죠? 탄소가 있고 카르복시기가 있고 아미노기가 있고. 제가 저번에 촬영했던 거 보니까 제가 설명을 잘못했더라고요. 여기 히드록시기가 있는데 히드록시기에서 수소가 떨어져 나오진 않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얘는 구분 구조일 뿐이에요. 그래서 OH, H2와 같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전화, 플러스 전화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SH도 마찬가지죠? 황은 몇 쪽이었죠? 2조. 예? 황이요, 황. 네. 있어. 6쪽이었잖아요. 그죠? 산소하고 같은 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구분 구조라고요. 그죠? 구분 구조니까 황 쪽은 마이너스 전화를 띄고 H는 플러스 전화를 띄었다고요. 그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여기에 있는 게 이제 떨어져 나가고 카르복시기가 떨어져 나가면서 이제 마이너스 전화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저번에 잠깐 잘못 착각을 한 것 같고 어쨌든 이런 20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미노산의 순서를 1차 구조 또 이 아미노산들이 결합을 해서 알파 헬릭스, 나선형 그리고 병풍 모양 두 가지 기본 구조를 가지는데 이걸 2차 구조 또 알파 헬릭스와 베타 구조가 서로 조합을 해서 3차원적인 입체 구조를 가진 걸 3차 구조 또 3차 구조 2개 이상이 이렇게 결합을 한다. 4차 구조. 그렇게 설명했었어요. 그래서 얘들이 뭐 무극성끼리는 무극성끼리 좋아하니까 붙고 또 SH, SH는 수소가 떨어져 나가면서 SS 본드를 하고 또 플러스 전화와 마이너스 전화 서로 끌어당기니까 또 이온 결합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단백질의 형태가 기능이 만들어진다. 그랬었어요. 단백질은 기본적으로 입에 들어가면은 이제 잘게 부서지죠. 그래서 위에 가서 염산은 이제 방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염산이 pH 2니까 단백질을 풀어내고 펩신이라는 효소를 의해 가지고 단백질이 폴리펩티드. 폴리는 매니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여러 개가 결합된
뭐 몇백 개, 몇천 개가 결합된 그 상태로 변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소장과 췌장으로 가서 효소가 방출이 되면서 트리펩티드. 그러니까 트리는 3개잖아요. 그러니까 아미노산 3개가 결합된 거. 또 디펩티드, 다이펩티드, 아미노산 2개가 결합된 펩티드. 아미노산 기본 단위로 잘라준 다음에 흡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단백질의 형태도 있지만 프리 상태, 아미노산 형태로도 혈액 속에 돌아다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참고를 하시라고 넣었고, 이 아미노산은 기본적으로 식이를 통해서 섭취가 되고 또 인체 내에서 신생합성이라고 해서 새로 만들어지기도 해요. 또 배설되고 산화되는 것은 아미노산의 질소가 떨어져 나가고 나머지가 남아서 탄수화물이나 지방처럼 연료로 쓰이는 거예요. 또 단백질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가지고 이용되기도 해요. 또 이게 조직의 단백질로 이용이 되고 그래서 피부나 머리카락, 대변 이런 걸로도 이제 손실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소변 속에 있는 단백질의 양을 계산을 해보면 가장 많은 게 요소, 그 다음에 암모니아, 또 아미노산, 또 크레아틴, 요산, 또 히프릭 애시드, 뭐 이렇게 해서 토탈 15.2g, 3g 정도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암모니아는 나중에 이제 간에서 요소로 변해야 되는데 단백질 섭취가 많아지면 이 양이 많아지죠. 그래서 인체 내에 돌아다니면서 뇌에 들어가서 간성 혼수 상태를 만들다거나 또는 이제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아미노산은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얘들이 뭐 세로토닌 신경 전달 물질이나 또 니코틱 애시드 여러 가지 비타민 종류나 호르몬 종류 등으로 햄은 적혈구에 있는 거잖아요. 산소를 이동을 시키는 그런 걸로도 또 담즙으로도 배설되고 이렇게 또 DNA 성분 염기로도 이용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또 아미노산의 종류마다 단백질의 종류마다 반감기가 틀려요. 할프라이프는 반감기. 그러니까 100g이 있었다면 50g으로 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해요. 또 만약에 50g이 있었다면 몇 g이 될 때까지의 시간이에요. 25g이 될 때까지의 시간. 그걸 이제 반감기라고 그러거든요. 데이지? 데이? D는? 예, 이거는 D. 그러니까 알부민 같은 경우 18일 정도 만들어진 다음에 절반이 없어지는데 18일. 또 트랜스페린 8, 9일. 뭐 프리알부민 2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레티놀, 바인딩 프로테인.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시신경 이런 데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영양 권장량이라는 걸 이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얼만큼 단백질을 먹어야 되나를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과거에는 RDA라고 그랬어요. Recommended Daily Allowance라고 해서 영양 권장량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영양 권장량은 과거에 뭐가 기준이냐면 평균값에다가 중간값이죠. 엄밀한 의미에서는. 중간값에다가 평균값에 표준 편차 2개를 합한 값을 기준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필요한 양이 이렇게 다르잖아요. 조금씩. 그런데 가장 많이 먹는 상위 97.5%의 사람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보다 많이 먹어야 된다. 이것보다 적으면 부족하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가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거는 정상그룹에서의 어떤 분포도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에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에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에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어떤 집단을 조사했을 때 그 집단의 평균값은 이 영양 권장량과 어디를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EAR. 평균 필요량의 기준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떤 그룹의 평균이 이거보다 적다. 그러면은 그 그룹은
부족하게 섭취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문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그 섭취량에다가 기준을 준다 이런 거. 그렇죠. 섭취량 공부에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그룹에 있어서 섭취량이 이런 분포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영양 권장량을 여기로 기준을 한 거예요. RDA 97.5%의 사람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집단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뭐 어떤 집단이 좋을까요? 조명도 선생님. 학생들.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들을 조사했어요. 고등학생을 조사했더니 그 분포도가 이렇게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그룹이. 그러면 A라는 그룹은 정상 그룹보다 많이 섭취한 거예요? 적게 섭취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많이 섭취했죠? 근데 얘의 평균은 어디예요? 여기죠? 근데 이 평균은 RDA보다 많아요? 적어요? 적죠? 그러니까 이 그룹은 적게 섭취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말이 돼요? 이해가세요? 근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예.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사람이 적게 섭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섭취하는 것에 비교했을 때는 뭐 그렇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좀 가난한 지역이나 그럴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적게 섭취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부분은 적게 섭취할 수 있는 영양 결핍이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나라 전체에서 영양 결핍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물론 특정한 영양소를 빼고 일반적으로 칼로리가 부족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요즘은 내일 아니 10%도 안 될걸요? 아마? 수학이만 어쨌든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나라의 칼슘 RDA가 예를 들어서 100이에요. 칼슘의 섭취량이. 이거 97.5%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럼 평균은 한 70%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왜 권장 섭취량이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섭취하는 것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하냐는 거지. 어떻게 권장 섭취량이 사람들의 행태와 기준으로 되어 있죠? 그거는 이제 그 영양 권장량을 기준으로 한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그 밸런스 개념이거든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섭취하는 양을 측정을 해요. 계산을 해요. 요즘에는 이제 기기나 발달이 돼 있어서 원자 단위까지, 분자 단위까지 측정을 할 수 있거든요. 아주 정밀하게. 아주 밀폐된 공간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배설되는 양, 또 소변으로 나가는 양, 이걸 또 측정을 해요. 그러니까 밸런스 개념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건강하게 생활을 하고 있다. 그때 섭취되는 양과 배설되는 양을 비교해서 밸런스가 맞는 그 양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좀 약간 낯설게 느껴지는 네. 게 권장 섭취량이라는 게 네. 어떤 사회적인 그 문화나 그런 거와 무관하게 네. 인체의 기능을 기준으로 계산된 게 권장 섭취량인 줄 알았거든요, 저는. 예, 근데 그렇죠. 지금 보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에는 사람들이 커피를 엄청나게 많이 마시고 네. 뭐 아프리카에는 거의 아마 안 마신다거나 했을 때 네. 그럼 미국인을 기준으로 한 권장 뭐 커피량과 네. 아프리카에는 권장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예.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어떤 인종적인 부분들, 또 어떤 환경적인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되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어떤 실험을 할 수 있는 경제력이 되는 나라는, 기술이 되는 나라는 서구 선진국이죠. 대표적인 게 미국. 그러니까 유럽 각 국가에서조차도 유럽 국가들이 권장량을 기준으로 할 때는 미국을 기준으로 삼아요. 그래서 미국의 영양학계에서 얼마를 기준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로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영양학계에서는 미국의 영양학계가 거의 독재적 수준이죠.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권장 당분 섭취량이 네. 뭐 얼마다. 네. 근데 그 미국인들의 대다수가 다 비만이다. 네. 그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여건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그런 실험을 하면 좋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실험을 할 사람도 없을 뿐더러
지원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아직은. 미국에서도 그런 실험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지 않죠. 그렇죠. 미국에서도 주기적으로는 안 하죠. 그러니까 조금 이따 소개를 드리겠지만 계속 이제 5년, 10년 이렇게 개정이 계속 되거든요. 그런데 쓰는 레퍼런스들은 60년대, 70년대 레퍼런스들이 허다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 우리 영양학이 지금 미국 영양학이라고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거기 맞추려고 더 먹어 이러니까 병이 이렇게 지금 예. 미국하고 똑같이 병 상태가 항상 똑같아. 기만 되고. 제가 14년도에 그 저 식품영양학회 예. DRI 그때 예. 5년마다 준비하잖아요. 예. 국가에 예. 기준. 거기 컨퍼런스에 제가 들어갔어요. 네. 이게 칼슘을 제가 관심이 많아서 무기질 계통이 예. 중요하니까 예. 교수 두 분하고 두 분하고 한 3명 정도가 저 DRI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제 발표를 하는데 연구는 하나도 않고 페이퍼를 가지고 외국 자료 가지고 거기서 공부 안 한다니까 예. 영양학 한 사람. 뭐 그걸 가지고 뭐 연구 자료도 없어요. 그냥 기준만 가지고 여기서 공부 안 해. 미국은 어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다 좀 더 더해서 얼마나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이해가 안 가죠. 왜냐하면 뭐 그 로켓을 쏜다거나 아니면 인공위성 올리고 또 뭐 무기 수입하고 이런데 뭐 수조 원, 수십조 원을 쓰잖아요. 근데 정말 사람들의 어떤 건강에 미치는 그런 기본적인 연구를 하는 데는 돈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탠다드 자체가 우리는 없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데 또 학자들은 연구를 해서 그 스탠다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물론 이해가 있겠지만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권장량은 상위 97.5%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집단의 평균값을 이 권장량에 했을 때는 항상 낮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 높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집단의 어떤 섭취량을 기준으로 비교를 하려면 영양 권장량에서 25% 내지 30%를 빼면 평균이 되거든요. 그 값의 기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네는 많은 거야. 그렇죠. 얘는 많은 거죠. 하지만 보고서를 쓸 때는 적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다 더 먹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과거에 네. 동서양이든 막론하고 과거에는 좀 못 먹는 사람이 많고 부자들이 좀 잘 먹잖아요. 그렇죠. 예. 부자들이 충분히 먹으니까 부자들이 먹는 기준이 이제 가장 높은 97.5에 해당하는 그거고 그렇죠. 정상적으로 이제 먹는 거고 그렇죠. 나머지는 못 먹는 사람 취급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렇게 고혈압 예. 당뇨가 걸렸다. 그러니까 영양의 권장이 결핍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던 거죠. 그런데 이제 교수님이나 고미라 씨가 말씀하셨듯이 이제 영양소가 배설이 되는 것도 있지만 많은 부분들이 저장이 되거든요, 인체가. 왜냐하면 생물학적으로 항상 기근의 어떤 진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생명체는 부족하거나 아니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무조건 저장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특화된 기관이 간이죠. 그러니까 하등동물들은 간이 없거든요. 근데 인체는 간이라는, 고등동물들은 간이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다 지용성을 계속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과잉의 문제가 이제 제시가 되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RDA를 DRI로 표현을 바꿨어요.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양 섭취 기준으로 우리가 번역을 해요. 이거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질병이 없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건강을 최적 상태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 섭취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기준은 부족뿐만 아니라 과잉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4가지 기준을 만들었는데 평균 필요량은 중앙값, 그리고 권장 섭취량은 여기에다가 표준 편차 2개를 더한 값.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은 RDA 영양 권장량에서 권장 섭취량으로 바꿨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똑같다는 거예요. 평균에서 표준 편차 2개 더하는 거. 그러니까 개념으로서는 영양학계에서 과잉을 이제 조심을 우리도 하고 있어 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여전히 기준이
평균에서 표준 편차 2개를 더한 값. 상위 97.5%를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충분 섭취량이라는 개념도 넣고 또 상한 섭취량 개념도 넣었어요. 하지만 그 기준이 얼마인지를 아직 밝혀내지 못한 영양소가 허다하죠, 지금. 그 약에서도 네. 상한 섭취량을 금량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위험 없이 성인이 사용할 수 있는 양. 그걸 금량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량 넘어가면 이제 독약이 되는 거지. 예를 들어 수면제 하루에 하나를 먹는 건데 최대 금량이 곱하기 20배거든. 20알. 그러니까 죽으려면 이제 20알 이렇게 해서 되잖아. 그런 식으로 이제 금량을 표시한다. 그래서 독극약은 따로 치고를 한다. 독극약. 예, 영양학계에서도 이런 그 독성 문제가 아마 그 약리학에서 많이 차용을 한 것 같아요. 예, 개념들이 많이 유사하게 쓰이고 있는 것 같고. 약학의학은 예. 많이 공부하고 발전하는 데 비해서 영양학은 그렇게 많이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개념들을 썼어요. 그래서 평균 필요량은 여기 있으니까 부족의 위험은 되게 높죠. 하지만 결핍의 위험은 되게 적거든요. 그래 영양 섭취 수준은 이 정도고 여기로 넘어가면은 위험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모식도일 뿐이에요. 정확한 값을 아직 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과여불급이거든. 넘치는 것보다는 조금 모자라는 게 좋다고 옛날부터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준량을 딱 정해가지고 그 기준량보다는 적게 섭취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모식도로 나타낸 게 어떤 사람 영양소 X의 하루 평균량 이 네모는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40에서 제일 사람들이 많죠. 점점 적은 사람들이 숫자가 줄어들어요. 또 많이 필요한 사람도 숫자가 줄어들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집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집단에 대한 어떤 기준은 평균값에다가 표준 편차를 제시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평균과 표준 편차는 제시를 하지 않고 표준 편차는 이제 이 중앙에서 얼마나 흩어진 정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런 평균과 표준 편차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상위 97.5%에 대한 값만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그 영양학의 문제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영양 권장량이나 아니면 권장 섭취량에서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죠. 하지만 평균을 이야기를 해주면 아, 내가 평균보다는 많이 먹고 있구나. 아, 그러니까 내가 상위 97.5%보다는 적지만 평균보다는 많이 먹고 있네.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마치 이런 거죠. 학교에 갔는데 부모가 너는 상위 97.5%가 안 돼. 1등급이 아니야. 너는 인생 끝.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단백질이 얼만큼 필요한가를 실제로 조사를 해봤어요. 아까 밸런스 개념을 써가지고. 그랬더니 이 분포도가 몸무게 1kg당 하루에 지금 여기 중간 정도가 6.25g 정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영양 권장량은 0.8g을 권장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10년 전에는 1.0g이었어요. 왜 1.0g이었는지 아세요? 미국에서 0.8g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1.0g을 먹자 이렇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지금은 다시 0.8g으로 내렸어요. 어쨌든 고무적인 일이죠. 하지만 여전히 중간값보다는 많다는 거예요. 1g 아니야? 예? 1g 아니야? 지금 0.8g으로 내렸어요. 다시? 예.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0.8이었어. 옛날에 아니야? 아니, 옛날에는 1.0g이었어요. 예. 0.8하다가 올라가. 제가 알기로는. 60kg 이상 60g 정도 먹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 안 해? 단백질? 아니죠. 지금은 68, 48이니까 48g이죠. 요새 하도 단백질 많이 먹으니까 올렸다. 근데 방금 그 평균 그거를 보면은 네. 0.62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40g도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0.6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보통 체중과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를 들어 평균 체중보다 적은 사람이면 0.62보다도 더 적게 필요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보정치가 필요하겠죠, 사실은.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해나가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죠. 암만 말해도 사람들이 신경 안 쓰고 그냥 막 부어라 마셔라 먹는 거지. 어떤 개인적인 문제도 있지만 어떤 정책적인 문제도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축산업 나라에서 네, 축산업뿐만 아니라 이제 정부가 어떤 보건 당국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제 소프트 랜딩을 하게 서서히 방향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거는 일종의 환경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물학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 환경에 적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운전을 하는데 법규를 그렇게 만들면은 벌금 안 내려고 그 환경에 적응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 어떤 정책이라는 건 어떤 강제성의 어떤 정책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다양한 정책이 있을 수가 있죠. 뭐 대표적인 게 흡연 같은 경우, 금연. 그것도 중요한 정책이잖아요, 지금.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고. 위험은 한 30g. 그럼 이제 표준 편차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X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노인인데 재원 기간이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여섯 사람, 일곱 사람, 여덟 사람, 아홉 사람, 열 사람이었어요. 근데 재원 시간이 8, 10, 10, 18, 24, 29, 36, 48, 60, 70이었어요. 그러면 표준 편차를 어떻게 구하냐 하면은 먼저 합계를 해요. 합계를 한 다음에 10으로 나누면 평균이 되겠죠? 민. 그죠? 이걸 다 합하면 315가 됐잖아요? 315를 10명이니까 10으로 나눴어요. 그러면 31.5가 됐잖아요. 이 31.5를 이 사람의 원래 값에다 빼는 거예요. 그러면 차이가 나오겠죠? 23.5, 21.5, 21.5 이렇게 쭉 나왔어요. 그죠? 이거를 다 합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0이 되죠. 그러니까 값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이 차이 값을 제곱을 하는 거예요.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값도 플러스 값이 되고 플러스 값도 플러스 값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제곱을 한 다음에 제곱을 해서 더해요. 더하면 4466, 50이 나왔죠. 이거를 분산이라고 그래요. 분산을 제곱근을 씌우는 거죠. 그러면 표준 편차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준 편차는 1표준 편차 사이가 전체 그룹에 68.5g을 포함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명이다 하면은 100명의 평균에서 표준 편차 더하고 빼면은 그 안에 있는 그룹의 사람은 전체 그룹에 68.5g을 포함할 수 있는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럼? 68.5명을. 명을. 예, 예, 예. 68.5%를. 사람이 그래버리니까. 그 다음에 이 표준 편차를 더하면 그러니까 어떤 중심에서 이 표준 편차 또 이 표준 편차 이렇게 하면은 거의 95%를 포함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머지 5%는 아웃라이어, 이상치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들. 정상적인 특이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보통 통계에서는 제외를 시켜요. 그런데 영양 권장량 또는 권장 섭취량은 그 특이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 2010년도에 영양 권장량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건 평균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위 97.5%예요, 대부분. 단백질은 남자가 178%를 먹고 있는 거예요. 권장량보다. 그러니까 평균보다는 2배 이상을 먹고 있는 거죠. 근데 단백질은 저장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걸 뭐로 만들어야 돼요? 요소로 만들어야 돼요. 암모니아를 제거를 한 다음에. 그걸 간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간이 혹사를 당하는 거죠. 그러면 간이 만들다가 요소를 만들다가 못 만들면 어떻게 돼요? 포기. 암모니아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몸에서. 그럼 온갖 장기를 이제 부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관절에 그렇죠. 또 뭐 시신경이라든지 또는 저번에 설명한 관상동맥에 이게 침착을 해가지고 막히는 거죠. 플라그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단백질도 여성도 만만치가 않아요. 또 인도 엄청 많죠. 왜냐하면 고기를 먹으면 그 안에 DNA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철분,
168. 철은 전이금속이기 때문에 화학 반응을 촉진해요. 그러니까 이게 많으면은 뇌에서 치매를 일으키고 당뇨도 만들고 그다음에 췌장 부수고 온갖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얘는 엄청난 액티브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전자를 주거나 뺏거나 이러거든요. 그래서 단백질과 만나면 단백질을 변형을 시켜버리는 거죠. 또 비타민 A. 비타민 A도 간에 축적이 되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특히 임산부는 이제 기형아를 낳는다거나 이런 보고가 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이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베타카로틴이 분해를 하면은 비타민 A 2개를 만들어요. 근데 흥미로운 건 베타카로틴은 간에 저장이 안 되고 피부에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피부를 되게 밝게 만들죠. 또 티아민, 리보플라빈, 뭐 비타민 U도 그렇고 나트륨은 엄청나죠. 거의 400%예요. 왜냐하면 고기를 먹거나 가공육을 먹으면 또 가공식품을 먹으면 맛을 내야 되니까 나트륨을 계속 집어넣거든요. 근데 그 나트륨은 우리가 흔히 먹는 소금을 먹는 게 아니라 소금은 한 48가지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수한 공장의 부산물로 나오는 NaCl을 넣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다른 미네랄들하고 밸런스도 깨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더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무염식을 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 충분히 가능하죠. 왜? 4배씩이나 많이 먹고 있으니까 무염식을 해도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거를 장기적으로 했을 때는 안 되죠. 무염식은 위험하죠. 예, 위험하죠. 장기적으로 하면은. 왜냐하면 지금 고기 먹고 이런 사람들은 무염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포에 너무 많이 끼어 있거든요. 제가 3개월 해봤어요. 아, 그래요? 무염식이요? 어땠어요? 힘이 없어져요. 3개월이요? 힘이 없어져요. 근데 성철 스님이 무염식을 평생 했다던데요. 그래서 성철 스님이 관절염에 걸리셨잖아요. 그래서 사리가 많이 나왔나? 아유, 성철 스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할머니가 사리가 2배인가 3배 더 많이 나왔다고 신문에 나왔잖아요. 그런 게 사리가. 그럼 보이는 것에 집착을 하시면 안 되죠. 마음을 닦는 분이. 아니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니라 네. 혹시 그래서 그런가? 그거는 뭐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네요. 어쨌든 이 칼륨 있잖아요. 예, 보세요. 나트륨하고 칼륨은 1대1이 돼야 돼요. 기본적으로. 인체내에서 권장하는 게. 그래야지 채소를 안 먹으면 저렇게 돼요. 예, 신경계에서 밸런스가 맞거든요. 1대1 정도가. 그러니까 식단을 짤 때도 나트륨하고 칼륨을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채식으로 식단 짜면은 칼륨이 채소에 많거든요. 그러니까 채식으로 식단을 짜면은 칼륨이 엄청 많고 나트륨은 엄청 적어요. 그러면 어떻게 맞춰야 되냐? 소금을 넣어야 돼요. 그런 밸런스가 이제 맞거든요. 영양소가. 우리가 소화 안 되는 사람은 네. 그 주겸이나 천연염 그걸 넣어서 밥을 하면 소화 잘 돼. 예. 그러니까 선생님이 힘이 없다. 신경작용이 안 되잖아요. 신경작용이. 또 많이 먹어도 그래. 물 많이 먹어도. 아, 그래요? 너무 많이 먹어. 그렇죠. 4리터 막 4리터 먹어. 그리고 이제 세포가 있으면은 이제 포도당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때 나트륨이 같이 들어가거든요. 나트륨이 같이 신호를 줘야 되거든요. 그 나트륨도 필요하죠. 안 먹으면 안 되죠. 지금 저기 섭취 기준이죠 이게. 그렇죠. DRI 권장. 기준이죠. 그렇죠. DRI나 뭐 DRI 자체가 잘못됐다 했잖아. 잘못됐죠. 근데 그 기준으로도 이거 이렇게 그렇죠. 올라가는 거예요? 미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죠, 이게. 단백질이나 뭐 이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질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노화는 곧 질병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절대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돌아가실 때까지 건강하게 맑은 정신으로 그래서 노인들이 존경을 받았잖아요. 지금 노인들은 질병에 걸린 사람은 거의 동의해요. 늙으면 당연히 아픈 예. 거야. 아프면 안 되거든 사실은. 안 아프고 그냥 자연사 해야 되거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다 벌써 30대 40대 막 질병 걸리니까. 지금은 거의 늙으면- 자연사 하는 사람 거의 없는 거 아니에요? 거의 없어요. 자연사 하는 사람. 근데 채식하는 사람들은 거의 자연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채식을 예. 해야 이제부터라도 예. 자연사의 길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 때문에. 제 인생 목표 중에 하나가 예. 자연사. 아니 돌아가시기 한 2, 3일 동안 이렇게 앓다가 그냥 돌아가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예. 우리 그러니까- 아버님 보니까 예.
곱게 딱 끊으시고 한 일주일 있더니 그냥 이렇게 곱게 아무 데도 안 아프다 이러시고는 그냥 밤에 앰뷸런스로 이거 뽑아드리려고 그랬거든. 왜 그래야 좀 열장하는 게 돌이잖아. 근데 그거 자존심 상해가지고 나는 이제 그 의사들이 뭐라 이런 한의사 좀 아주 훌륭한 한의사. 근데 자연사 진짜 싹 말라가지고 그냥 바싹 마르고 하얗게 바늘 하나 안 꽂고 그냥 가시더라고. 곱기를 끊으셔 일단. 안 드셔? 저도 지금 생각나는 게 그 송숙자 교수님이라고 그분 어머님이 계셨는데 한 85세인가 6세가 됐을 거예요. 제가 됐을 때. 근데 버스 타고 그냥 올라가시는 거예요. 혼자서. 그래서 저분 연세가 그러니까 생각을 하니까 놀라운 거죠, 사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특히 이제 단백질은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가적으로 좀 심각하게 관심을 두고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러면 지금 이제 초고령화 시대 들어가잖아요. 네.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것도 이제 똑같은데 질소 밸런스,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하고 나가는 거하고 0인 지점, 이 점을 쭉 해보면은 대략 0.6 정도가 나오는 거죠. 0.6. 그러면 그 신장을 하는데 신장이 이온들을 통과시키는데 에너지를 많이 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관 대사율을 비교를 해보면 기관 대사율은 이제 인체 장기들이 있잖아요. 그 장기들이 쓰는 에너지를 이제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뇌는 260이에요. 킬로칼로리 하루. 이거 유아죠. 10kg 유아. 신장은 400이에요. 그러니까 신장에서 뇌보다 더 많이 쓰는 거예요, 에너지를. 간보다 더 많이 쓰고 거의 신장, 폐보다 홀 2배나 되죠. 그럼 70kg 성인은 어떤가? 뇌가 260인데 심장은 600인데 신장은 400이에요. 그러니까 신장이 요만한 건데 계속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성민이랑 유아랑 똑같아요? 성민이랑 유아랑 어떻게 똑같지? 아, 이거 제가 조절을 못했나 본데요? 아, 이거 제가 죄송해요. 이거 한번 수정을 할게요. 그러네요. 약간 이상하지. 자료가 어디 있는 거야? 똑같아. 지금 그냥 베꼈어. 아, 익은가 보다, 그럼. 10kg. 예, 익은가 본데? 10kg. 이건 숫자가 다르죠. 신장이 180일 리는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게 책을 쓰다가 이거 못 고쳤네요. 이걸 봐야 되겠네, 이거를. 그죠? 신장은 120. 이렇게 되는, 퍼센트는 7% 정도. 신장이 이게네.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에너지에 뇌가 21% 쓰는데 신장은 7% 정도를 쓰네요. 별로 안 쓰네. 이상하다. 이거는 한번 어쨌든 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그 뇌에서도 그 나트륨, 칼륨 이온 밸런스를 맞추거든요. 그래야 이제 신경 작용을 한다고 저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뇌는 한 20 내지 25%를 쓰는데 간은 10%. 이거나 평균적인 거고 뇌와 신장은 60% 정도가 나트륨, 칼륨 밸런스를 맞추는 데 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2부를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계속 할까요? 아니면 잠시 쉬었다 할까요? 그럼 잠시 쉬었다 할까요? 5분만 쉬었다 할게요. 3부는 이제 채식과 비뇨기. 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